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선후 관계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만큼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거다. 이것도 될 수 있을 테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죠. 장단기 역전에서는 단기 금리가 내려와서, 근데 단기 금리는 결국 기준금리고, 그걸 또 반영하는 거고. 역전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정책 변화로 역전이 해소되는 거지.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왜 바꾸느냐? 안 좋으니까 바꾸지 이거. 한번 아니라고 하겠죠. 항상 아니라고 해요. 말로는. 별 문제 없다 하죠. 뭐 연준이 뭐 항상 다 맞았나요? 그러면 연준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 된다. 뭐 그게 확률이 높은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예. 그래서 금리나 사이클 보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80년대 초에 요 부분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그 어떤 희귀한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54년 이후에 보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로 갔어요. 네. 음영 처리한 게 결국 그 경기 침체 경기 구간인데. 침체 구간. 네. 뭐 물론 이때 너무 짧아. 이게 침체의 정의는 이건 그 기술적 침체 말고 네. 그 전미 경제용 MBR의 네. 소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정의한 거. 저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거의 지나서 하고 이때 예. 얼마나 웃겨서 이때 한 2달인가밖에 침체를 인정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고민이 예. 과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좀 길어지는 경기 침체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근데 여하튼 이게 내려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미국의 하이힐드 같은 거 보면 너무 나쁘지도 않고 뭐 망하는 데도 없고 이제 결국 우리가 경기라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그럼 미국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얘들이 소비 여력이 좀 줄고 금리가 높은 건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찾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는데 이자 지출. 그렇죠. 미국에 보면 DSR 감소했으니까 문제 없다 하고 있어요. DSR은 알다시피 뭐 문제가 생겨 올라가잖아요. 근데 소득 대비해서 이자 비중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자 비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무리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좀 별로. 그러니까 가계 DSR이 감소했으니까 가계가 무슨 문제 있어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또 들여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들여다 보면 여하튼 금리 상승에 의한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그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소비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비 여력이. 이게 언제 그랬냐면 우리가 이때 보시면 이때도 2005년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두드려 맞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 가계 이자 지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어. 이게 이제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 된다는 건 뭔가 한계에 왔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넌 안 좋은 데이터만 갖고 와서 하냐는데 다 딴 데서 나온 것들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 빠졌을 때 나오면 이게 참 곤란한 게 여기서 보면 얼마 더 빠진 거냐 자꾸 이러시는데 기본적으로 위를 못 열기 힘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하단이 어떤 게 더 열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윤지호 대표님은 뭐 상반기에도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었고 3개월 전에 나오셔서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서 그날 제일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한테도 가장 관련이 높은 게 결국 뉴오더 신규 주문이에요. 이게 선행 지표거든요. 네. 이게 부러져 버렸다고 사실은. 신규 주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근데 그 ISM 세부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신규 주문도 저랬고 재고는 더 올라와 버렸거든. 안 팔리니까. 이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한 거죠. 제조업체들한테 서베이 너 어때? 신규 주문 할 거야? 재고는 얼마?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뭔가 그 생산 영역은 미국이 안 좋아진 건 분명해요. 다만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버티고 있다로 아예 서비스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다들 하시니까 네. 지표들만 놓고 보면 뭐 과거 침체 구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게 간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비가 좋지 않냐? 무슨 이것도 서베이 결국 설문조사를 해서 미시간 보면 뭐 이것도 뭐 내려가고 근데 보통 침체가 막 이렇게 위에 내려오면서 침체가 되지 뭐 바닥이 침체는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시장이 끄떡 없어 이런 근거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제가 고민해서 만든 그림인데 우리 알다시피 소비재라는 건 뭐가 있죠? 필수 소비재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도 있고. 그럼 뭐냐면 먹는 거. 예.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거. 네네. 대표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 먹어야 되는 음식료가 있고 네. 또 화장품도 필수 소비재예요.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필수 소비재. 화장 안 하면 살 수 없나? 하다가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내가 예. 웃은 적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고 여기는 경기 소비재. 이게 보면은 소비자의 어떤 내 경제 상태에 따라서 소비되는 건데 대표적인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가전제품. 뭐 가전제품이 있고 의류회사들이 있고 면세점 있고 뭐 여행 예, 레저 예. 있는데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사실 시장이 버텨준 거 아까 우리가 경기가 그냥 괜찮았다 이거예요. 이 이후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소비 4분할제는 장기 사이클, 경기 단기 사이클이 괜찮았던 거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소비를 생각하면 자동차 더 많이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 예. 이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 판매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고 옷도 예전처럼 안 사니까 의류회사들 실적이 안 좋고. 많이 망가졌죠. 뭐 그런 식의 것이 된다면 화장품도 이제 지금까- 가성비만 팔리고. 그렇죠. 요새 이게 이제 좀 바뀌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네. 확실히 더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뭐 마냥 지금 상황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 이제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데이터 이상 때문에 나온 과거의 회귀이지 이게 무슨 경기 침체를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많은 데이터는 경기 하강까지는 확실해졌고 네. 하강에서 짧은 리세션인가 긴 리세션인가의 싸움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애써 많은 참가자들은 금리가 내리면 다시 바뀔 거야. 왜? AI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M7이 끌고 올라갈 거야. 막 하드캐리 해줄 거야. 예, 그렇죠. 그거죠. 뭐 아닌가요? 기자님,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런 기대가 좀 높지 않나요? 아유, 제가 그거 알면은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까지는 거의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들이 이제 짙게 들이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를 생각해 보자면 물론 금리 인하 50bp씩 만약에 내린다 하면 경기 상황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연준이 판단을 해서 내리겠지만 그게 다시 한번 기폭제가 되거나 경기를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면 예. 뭐 물론 떠오르는 건 뭐 당연히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 바닥에서 돌려놓기에는 경기를 돌려놓기에는 뭐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으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물가가 안정돼서 내릴 뿐이다. 그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행 조건이었죠 물가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도. 예.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아니 지금 미국의 3분기 성장률 봤더니 아틀란타 연은에서 오히려 2.1에서 2.5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데이터 양 요새 딴 데 보여준 거 있어 안 가져왔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좋아요 경기 데이터들. 그러니까 파월도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잭슨 홀 예. 때도 그렇고. 갑자기 나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되면 이제 남은 거는 결국 금리를 내렸을 때 다시 유동성이 커지면서 성장들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잖아요. 5단계로 보통 보는데 번역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제 기술 트리거, 기술 추전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거는 뭐 기대가 정점인 구간들이 있고 환상 소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갖다가 또 공경의 계곡이라고 표현해요. 약간 전기차로 따지면 캐즘.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또 기술성 계몽의 경상면이라고 하는 기술성수 단계가 있고 생산성의 고원이라는 소위 실제 가치 창출되는 구간. 네. 또 이런 용어들은 이제 원문 용어에 가까운 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뭐 가트너에서 계속 나오는데 생성형 AI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기대의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거죠. 기대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2024년에.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지 않고는 엔비디아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부러진 것처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진이 너무 좋잖아요. 마진 좋죠. 그러니까 TSMC도 뭐라고 할 정도로 마진이 좋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거는 결국 뭐죠? GPU를 팔아가지고 얘네가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결국은 그거 갖다 마진을 이렇게 남겨서 팔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비용 부담. 그렇죠.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네. 내년부터 두드려 맞을 거요. 그것도 이제 실적에 또 반영이 되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들 뭐 구글 다 이제 두드려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만들어내면 그게 버블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돈을 만들어냈으니까 상관없다 치겠는데 나머지들은 뭐 빅테크들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막 잔뜩 해놨는데 이게 당장 막 수요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늘 우리 AI 오늘 어차피 애플 나왔으니까 그 아이폰 16. 네. 그거 AI 뭐 폰이라고 막 했는데 그거 새로 살까요? 그냥 하지. 예.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이제 보여준 지가 꽤 됐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인데 이 셋이 KPX, 저 자본 비용 투자한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비해서 잉여 현금의 흐름이 늘어도 이게 오히려 저는 꺾여 내려. 그러니까 이걸 도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뭐 챗GPT 막 많이 쓰세요? 저는 좀 쓰죠. 역시 아니. 첨단을 달리시는구나. 아닙니다. 날로 먹으려고. 뭐 그림 같은 것들도 막 사람들이 쓴다는데 좀 약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뭐 재미있는 거지 이게 무슨 생산성 혁명이다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생성형으로 쓰시기는 하는데 네. 사실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옆에다 달아놓고 계속 쓰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우리 생각에는 막 엄청나게 변화를 당장 가져올 것처럼 맞지만 그만큼의 소위 확장성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상황이 왔어요. 확장성. 예.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되려면 애플 같은 게 막 미친 듯이 팔려야겠죠. 이런 AI 노트북이 엄청 팔리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 빨리 안 바꾸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이 이번에 와요. 뭐 애플도 뭐 선보인 기능 보니까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AI 몇 개 하면은 이메일 와 있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샥샥샥 되고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근데 100몇십만 원 들여서 저 바꿔야겠다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엔비디아가 팔리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트북도 많이 팔리고 이럴 거니까 결국은 PC에 D램도 엄청 팔릴 거야. 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OEM 재고를 막 쌓아놨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네. 재고요. 다들 재고 쌌죠. 뭐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땡겨서 사자. 이건 많이 팔릴 거니까 이제 AI 노트북이 팔릴 거야. 막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데 불과 3-4개월 전에 다 이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온 디바이스. 그렇죠. 예. 이제는 뭐 다 이었을 거야. 안 그랬다는 거죠. 반도체가 왜 그러냐 물어본다면 그만큼 안 쓰고 있으니까. 가격도 좀 꺾였지만 그리고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다 이미 트렌드포스 전망도 보면 이미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들 전망하고서 했지만 실제 수요는 매우 부진할 것 같다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킬러 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킬러 앱. 네, 뭐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로 결국 이거를 우리가 이거 현실적인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랑 뭐 이거를 제가 정답은 모르지만 이건 알 것 같아요. 막 네. 전자가 저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빠졌다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다. 기대보다 너무 기대가 앞서가고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충족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2020년 21년도에 스마트폰이나 네.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많이 팔렸잖아요. 비대면서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비대면 회의하면서. 근데 그게 얼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 바꾸는데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교체 했죠. 수요가 오는 타이밍이 지금이고 이때쯤 사람들도 수요도 올라오고 때마침 온 디바이스 AI도 그게 아까 경기 올라오니까 소비도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떠해야지 소비가 가능한 거냐면 내 경제 상태가 좋아야 소비가 가능한 어찌됐든 경기가 좋아요. 경기 소비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아까 아니라는 게 아까 보였잖아요. 그 트렌드 포스는 왜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우리 다 경기 소비가 좋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네. 한 후반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후반부? 제가 이거를 예. 한 3주 전에 네. 어디 강연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정말 표정이 쏴한 거예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다시 이제 업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네. 저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다운 사이클 들어가죠. 1분기. 1분기가 피크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네.
그럼 주가는 먼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반영돼야죠. 거고 당연히 지금 빠지는 게 맞죠. 분위기 쌓여지는 게 맞네요. 그래서 그날 진짜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뭐 애널리스트 안 하고 이제 뭐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언제 어깨 떠할지 모르니까 편하게 그냥 말하는데 야 그날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다 들어가 있구나를 확 오더라고 그날. 아니, 진짜. 근데 그 윤지호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말씀해 미움을 주시는 받을 거죠. 게 뭐 있어요. 이게 또 아니, 그래서 미움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근데 왜 그래요? 저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농담이다, 농담. 존경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후반기 정도가 내년 초가 픽아웃 될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고요. 내년 초 피크 아웃이면 사실상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설득력이 이유 있다. 없이 하락한다고 자꾸들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런 이유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 PBR 1배 가까이 왔는데 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싸다 비싸. 그리고 어떻게 롯데케미칼 어떻게 설명하죠? 롯데케미칼은 0.2배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섹터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소위 시크리칼 주식들이 사이클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무슨 삼성전자 그렇다고 보통 여기서 뭐 엄청 더 빠지겠어요. 뭐 6만전자 지금 네. 66,000원대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이게 참 그 얘기 그만하시죠. 뭐 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나마 우리 증시의 기대 요인을 내가 그래도 안 그래도 그 제가 카톡으로 그 기사를 보내드렸던 이유가 저는 지속적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뭐 정부가 뭐 하고 앉아 있냐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우리 증시가 정말 위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엄청난 기업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미국은 사실 주식 상장 수 기업 수 종목 그 상장 그 수가 많지 않으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지수랑 시가총액이 우리는 그냥 시가총액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늘어나는 거 주식 수만 상장하고 증자하고 상장하고 증자하고 뭐 워낙 이거 뭐 여기서 뭐 속상하게 서로 얘기해봤자 그러는데 이거를 줄이는 과정을 해야겠죠. 주식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ROE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나왔죠. 대표적인 게 은행주예요. 몇 개. 네, 몇 뭐 개만. 은행 업종 뭐 그리고 뭐 찾아보면 좀 있긴 한데 금융지주사 뭐 현대차 뭐.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코스피 고배당 50종목을 인덱스화 시켜서 보면 예. 배당 성장도가 제일 좋고 배당 성장이 뭐냐면 회사 자체 이익이 커지면서 배당하는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고배당 50도 좋고 코스피에 비해는 월등하잖아요. 코스피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이거는 거의 13%막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네.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뭐 과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배당 성장주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방송에서 어떤 책도 소개하고 그랬어요. 제가 뭐 이건 뭐냐면 뭐 사서 읽으시면 좋은 책이니까 뭐 제가 뭐 그 책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이요? 그 베어링 자산 김지영 매니저가 쓴 책이 있어요. 배당. 이제 한번 그 책 읽어보시면 뭐 예. 배당 성장주가 뭐예요? 리노공업, 현대차 이런 게 배당 성장주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서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좀 여기서 맨날 AI 얘기하고 이래봤자 되게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 한국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은 배당 성장주가 그나마 대안이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성장주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하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금융지주는 2,600개 상장 종목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업 가치 제고하겠다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다고 이게 추천주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아 저거는 이제 밸류업을 예. 공시한 기업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